서울 마포울 강용석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컴퓨터들도 보면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그 백신 프로그램으로 V3가 전부 깔려 있는데요. 네. 지식경제부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도 V3를 사용하겠죠? V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장님 어떠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허청은 어떻습니까? 특허청은 아이로봇. 아이로봇에서 예. 이 백신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1위는 시만텍이라는 회사의 노튼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2위는 메카피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 안철수 연구소의 V3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게 뭐 50위권의 구체적인 숫자기보다는 그 세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단지 이제 국산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또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해줘가지고 순전히 애국심에 의존한 마케팅에 기반해서 이 회사가 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연구소는 2002년부터 일본 진출하고 2003년에 중국 진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출의 내수 비중이 95%입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대체적인 뭐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장해온 회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철수 연구소의 그 국내 내수시장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안철수 연구소의 최근 주가 흐름입니다. 여기 보면 (7월까지만) 하더라도 2만 원대를 쭉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5년 가까이 2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까지 아침에 9만 5천 원대를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지금 말인데 단 석 달 만에 5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의 흐름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뭐 주식시장의 동향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기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여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 안철수 연구소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정체 상태에 있고 해외 진출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주가가 특별히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5배씩 올라가지고 안철수 이런 형태의 주가 그래프를 보통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작전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건 대개의 경우에 작전주고요. 이걸 조금 더 아름답게 얘기하면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본시장법 예전 증권거래법 사건을 좀 해봤는데 이 작전주의 기본은 대주주와의 밀양 내지는 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안철수 연구소의 대주주는 누구냐? 안철수 연구소의 최대 주주는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14%. 그래서 안철수 본인과 자사주의 비중을 합치면 51%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모라고 하는 슈퍼개미가 9%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60%고 나머지 40%는 전부 소액주주들입니다. 기관이나 외인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배가 상승을 했는데 과연 그 소액주주라고 돼 있는 40% 안에 안철수가 파킹해 놓은 주식이 없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안철수는 2005년도에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2005년 3월에 그만둡니다.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다 주고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직원들에게 다 무상으로 주식을 주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때 직원들에게 이제 같이 키워온 회사니까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엄명을 내렸죠. 절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우리끼리의 문제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오해도 살 수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2주 정도가 지나니까 그 1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발견된 그 언론사 두 군데서 이제 취재를 하러 오셨는데요. 제가 너무 그 취재 당하기가 싫어서 그 당시에 이제 회사가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미음자형 사무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뺑뺑 돌면서 이제 저기 도망치고 다른 언론사 기자분 둘은 또 뺑뺑 돌면서 저를 쫓아오고 그랬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반대로 오실 생각은 못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혼자 놀면 되는데. 업무 분담이 잘 안 돼서.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얼굴이 안 나온다는 조건만으로 이제 목소리만 나오게 하겠다고 해서 찍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 손만 찍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손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만 이제 9시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제 목소리하고. 무상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직원들에게? 저 혼자서 그런 조그만 성공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무수한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사표 내니까 울죠. 무상의 힘을 주셨네. 네. 분들이 2005년도에 안철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자기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나눠주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주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2000년 10월 13일에 당시 직원들 125명에게 평균 650주씩 총 8만 주를 나눠줬습니다. 이 8만 주도 주식으로 준 게 아니라 전환 사채로 준 건데요. 이 주식 수는 당시 발행 주식 총수 560만 주쯤 되는데 총수의 1.5%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벤처기업 사장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직원들한테 1.5% 나눠주고는 125명 주식들한테 1.5% 나눠주고 저렇게 생색내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그렇게 무릎팍도사 나와서 이렇게까지 생색낼 일입니까? 또 저도 이번에 이걸 확인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안철수 씨가 2005년 3월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배당금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매년 11억에서 14억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이 7년 동안 104억입니다. 한 달에 1억씩 따박 세금 제하더라도요.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나온 거죠.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씨는 안철수 연구소에 상근하지 않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서울대 교수를 하느라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배당금으로만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챙깁니다. 이런 불로소득이 이게 과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할 만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청춘 콘서트라는 곳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2005년 8월에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을 무상 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수를 280만 주에서 380만 주로 늘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말에 이 주식 중에 10만 주를 장내에서 팔아서 약 20억 원을 챙깁니다. 강희석 의원. 예. 이제 그만하시죠. 막 다 끝났습니다. 이때는 안철수 씨가 온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20억 챙겨가지고 미국에서 집 산 거 아닌지 전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철수 교수를 우리 상임위에 참고인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질의하시니까 답변하시는 우리 차관이나 청장님도 좀 어려우시고 이렇게 되는데, 강용석 의원, 우리 안철수,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질문은 이 한미 FTA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대기업과 그 국가기관, 공기업들의 그 애국심에 의존해가지고 내수 시장에서는 95%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수출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연관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지금 상임위는 뭐 제가 아까 좀 서면 제출을 요구하긴 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이유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안철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안철수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안철수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얼마였냐? 꼴랑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999년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코스닥에 모셔가려고 막 줄을 섰었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없었던 회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안철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한테 3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가 넘는 이자를 안철수한테 주죠. 거기에다가 덤을 뭘 얹었느냐.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무려 146만 1988주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엄청난 주식을 꼴랑 주당 1710원에 넘겨준다는 덤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안철수한테요. 당연히 안철수는 이 엄청난 주식을 1710원이라는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또를 맞느냐. 146만 주를 1710원에 샀는데 한 주당요. 2년 뒤에 안철수 연구소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얼마에 상장을 하냐면 46,000원에 상장을 해요. 1710원짜리가 2년 만에 46,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만에 700억 원을 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체가 부여한 엄청난 덤의 혜택 700억 원을 안철수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에게 그때 BW로 700억을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건 조금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불법도 아니었다면요. 이 말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언급드렸듯이 제가 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안 갖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그냥 자본가의 범주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할 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묻혀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발에 치이는 그냥 비도덕적인 언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BW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는 뭐 별로 존경할 구석이 없긴 하지만 경영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BW를 사용해서 다 자기 돈을 챙길 때 대통령이 될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요. 그 볼링 포 콜럼바인, 뭐 시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아주 진보적인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9년에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제도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어가 월가에 가요. 그리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똑똑한 월가 양반들. 우리가 지금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망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뭔데 도대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도 사람들이 마이클 무어를 다 피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무어에게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현자가 나서요. 그래서 이제 무어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듣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신용부도 스와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무어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기초부터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내기를 종종 한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배팅을 한다, 도박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김용민 PD님께서 자주 하시는 출연자분들에게 우병우는 구속될까 안 될까 뭐 얘 10,000원을 걸자 이런 걸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기를 금융상품화한 건데 이게 바로 그 복잡한 금융상품의 기초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부어가 진짜 황당하다는 표정을 한참 짓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의 기본이 다 내기라는 건데 그러면 도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궁금한 게요. 그 짓을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제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들었던 가장 명쾌한 설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어가 가지는 의문점이죠. 결국은 그 복잡한 짓이라는 게 도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짓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면 문제의 본질은요. 금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산업이에요. 근데 언제 고객들로부터 돈을 쉽게 뜯느냐?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뭘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호구일 때가 뜯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객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게 해놓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BWCB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모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모르시는 건 청취자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청취자분들께서 일반 시민들께서 일부러 모르도록 금융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보면 직원들이 진짜 친절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려요. 이번에 나온 상품이 이게 있는데요. 투자해보세요. 3개월 동안 뭐 베이스 상품이 이게 주가가 10%가 오르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까? 나한테 좋은 거겠지. 이러면서 그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신망 때문에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먼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는 돈놀이를 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해서 온 세계 민중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아무도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금융위기가 났다고 하는데 신용부도 스와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은 자본은 항상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요.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요.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는 전혀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벤처기업 안철수 연구소가 1995년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 연구소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요. 벌써 약간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본금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걸 실시해서 또 자본금을 늘려요. 그러다 안철수 연구소가 1999년 오늘 방송의 주제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드디어 발행을 합니다. 이 BW의 만기가 20년이고요. 이자는 연복리로 10.5%입니다. 그래서 액면가 25억 원짜리 BW가 단돈 3억 3,950만 원에 안철수의 손에 넘어갑니다. BW의 발행 조건은 BW의 신주 인수 권리에 대한 발행 조건은 주당 5만 원의 행사 가격에 25억 원어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랩은 BW 발행 직후인 10월 27일에요. 무상증자로 기존의 총 주식수 13만 주를 38만 주로 2.92배 늘립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신주 행사 권리 가격도 5만 원에서 1만 7,100원으로 낮아지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숨 좀 막혀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안랩은 2000년 2월 9일 액면 분할로 주식수를 다시 10배로 확대를 해서요. 행사 가격이 17,100원에서 10분의 1인 1,71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2000년 10월 13일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안랩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당 1,710원의 가격으로 25억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모두 146만 주입니다. 이래서 안랩에서 그의 지분이 39.7%에서 56%로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3분 동안 쭉 읽어드렸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진짜 역 같은 거죠. 쌍용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인문학 쪽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부러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고객이 모르면 모를수록 금융권은 돈벌이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애초부터 뭔 말인지를 모르게 설계를 해놨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비슷한 시기에 이재용이 삼성 SDS에서 비슷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230억 원을 투자해서 그 230억 원을 3조 원으로 돌렸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재용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이재용이 나쁜 짓을 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재용이 이 나쁜 짓으로 날강도 짓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자 벤처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재용 따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 이 BW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 속을 챙기니까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그 나쁜 짓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재벌들과 벤처인들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이재용을 따라해야 되겠구나 하고 대거 이재용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10분 활용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복합금융상품들이 어렵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걸 저자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청취자분들께서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요. 한번 안철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라는 곳은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곳에요, 혹은 벤처기업처럼 막 시작된 회사들은 은행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주들을 찾아가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아직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초창기 기업들, 벤처기업들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투자자님, 은행님, 제발 우리 회사에 돈 좀 빌려주세요. 투자만 해주세요. 제가 각종 혜택을 무더기로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덤을 얹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덤이 들어간 대출 상품이나 투자 상품이 BW니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하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덤을 붙이느냐? 자, 투자자님, 우리 회사에 돈을 1억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도 당연히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만 드린다고 하면 안 당기시죠, 솔직히. 우리가 작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돈만 1억 원 빌려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릴게요.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서를 한 장 써줘요. 제가 투자자님께 증서 한 장 써드릴 테니까 이 증서를 들고 있으시다가요, 당연히 매년 이자는 꼬박꼬박 10%씩 받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편하실 때 우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야, 니네 회사 주식 괜찮은 것 같다? 니네 회사 주식 3,000원에 한 100만 주 내놔 라고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회사 주식 100만 주를 새로 찍어서 3,000원이라는 헐값에 내드릴게요 라고 덤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W라는 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빌려준 쪽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요. 아무 때나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서 그 회사한테 주식을 무더기로 싼 값에 살 수 있는 매우 매우 대단한 혜택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BW의 본질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럴 때 주식을 헐값에 넘겨준다는 손해를 감수하고까지 지금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덤으로 끼워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안철수 연구소가 그럴 이유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가 그러면 과연 안철수의 안철수 연구소가 BW를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안철수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주식을 대거 인수할 수 있는 혜택을 입었을 때 과연 안철수 연구소가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 짓을 했냐는 거죠. 아닙니다. 당시 인터뷰를 봐도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BW를 발행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2001년 7월 안철수 연구소의 김기대 과장이라는 사람이 머니투데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BW를 발행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BW라는 걸 엄청난 혜택을 덤으로 끼운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 이 덤을 사주인 안철수에게 다 몰아주는데 이유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안철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안철수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안철수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얼마였냐? 꼴랑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999년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코스닥에 모셔가려고 막 줄을 섰었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없었던 회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안철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한테 3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가 넘는 이자를 안철수한테 주죠. 거기에다가 덤을 뭘 얹었느냐?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무려 146만 1988주,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엄청난 주식을 꼴랑 주당 1710원에 넘겨준다는 덤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안철수한테요. 당연히 안철수는 이 엄청난 주식을 1710원이라는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또를 맞느냐? 146만 주를 1710원에 샀는데 한 주당요. 2년 뒤에 안철수 연구소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얼마에 상장을 하냐면 46,000원에 상장을 해요. 1710원짜리가 2년 만에 46,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만에 700억 원을 봅니다. 신주인수권부자체가 부여한 엄청난 덤의 혜택 700억 원을 안철수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당시의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2001년 7월 23일 기사 제목이 이래요. 안철수 씨, 경영권 방어형 BW가 황금알로 변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2월 매일경제 기자 수첩 제목이 이렇습니다. BW 마술, 덜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 기자 수첩 내용을 보면 이래요. 가만히 따져보면 BW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BW는 실질적으로는 저가 발행과 다를 게 없다. 발행 후 딱 한 번만 주가가 반등하면 손쉽게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스타 벤처기업가인 안철수 세종도 BW로 대규모 평가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이 BW로 큰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일반적인 BW, 회사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돈을 빌리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건 이젠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총평을 만약에 부탁하신다면요. 제 예. 총평은 이렇습니다. 첫째, 불법이었냐?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느낌상 뭔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확률은 반반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덤을 붙일 때 너무 터무니없이 큰 덤을 붙이면 불법이에요. 실제로 이재용이 삼성 SDS에서 BW 270억 투자하고 3조로 불린 요 과정에서요. 요건 재판부가 불법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너무 덤을 세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 불법으로 판정이 났지만 재판 결과는 이제 과징금 158억을 물리는 데 그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죠. 네. 하여튼 덤을 세게 줬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랩은 어땠느냐? 안철수가 꼴랑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요. 이자도 1년에 10% 받았고요. 2년 뒤에 그 돈이 700억으로 불린 사연에서 과연 안철수 연구소가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법에 위반될 정도로 큰 특혜를 줬느냐? 불법 이익이 있었느냐? 이건 당시의 자료가 더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자료를 더 공방 속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두고 봐야 하는데요. 도덕적으로는 어떻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왜냐하면 고작 3억 5천만 원 회사에 빌려주고요. 그 돈을 700억 원으로 불릴 이 엄청난 기회를 회사의 오너고 사장이라는 이유로 안철수가 독점을 했으니까요. 회사가 당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그건 안철수 재산 불려주기 과정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경영권 방어라는 이름을 걸고 수백억을 챙긴 거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면에서는 이재용이 한 짓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예. 그런데 당시에 매경에서 기자가 BW 마술 더는 안 된다라는 기자 수첩까지 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재용이 이걸 제일 먼저 한 다음에요. 대부분의 재벌들하고 코스닥 오너들이 다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이재현 CJ 회장도 BW로 2년 만에 1,300억을 벌었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시 매경 기사를 보면 이처럼 알려진 사람들 이야기 말고도 BW를 통한 대박은 증권시장에서 일상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코스닥을 출입해서 저도 그때 분위기를 아는데 예.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이재용 따라서 다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가 이 일을 한 건 도덕적으로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데요. 유난히 나쁜 사람이었느냐? 그건 조금 판단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당시에 대부분 코스닥 전체 자본가들이 다 이 짓을 이재용 따라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저한테 이 사건의 판단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관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요. 첫째, BW라는 혜택을 받을 당시에 안철수가 뭔가 불법을 저지른 일이 드러난다면 그건 대통령은 고사하고 기업인으로서도 자격이 제로인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으나 불법 요소가 다 없었다면 당시에 개나 소나 다 그 짓을 했다는 정삭이 참작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에게 그때 BW로 700억을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건 조금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불법도 아니었다면은요. 이 말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언급드렸듯이 제가 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안 갖고 있냐면은요. 이 사람은 그냥 자본가의 범주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할 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묻혀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발에 치이는 그냥 비도덕적인 언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BW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는 뭐 별로 존경할 구석이 없긴 하지만 경영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BW를 사용해서 다 자기 돈을 챙길 때 대통령이 될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그래도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랫동안 사실 이 BW 문제 때문에 제가 안철수 후보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설명이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영민 PD님의 격려의 용기를 내서 오늘 시도를 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기업인 안철수가 아니라 정치인 안철수는 저는 근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아주 뿌리가 바로 지금 이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언제쯤 심각하구나.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이 큰일 나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2012년에 황장수가 이 자료를 깔 때부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2001년에 딱 코스닥에 처음으로 증시에 입성을 해서 첫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안철수 안랩 안철수 연구소 대표 이야기를 저는 이미 그때부터 증시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황장수가 이거를 깔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진 몰라도 증권 출입을 오래 했던 저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때 기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전이었었고 공식적으로 출마하기도 전이었었고 예. 굳이 제가 나서서 뭘 떠들기에는 어쨌든 조금 범야권에 있었던 것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도 없지 않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2년부터 저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도 저 작은 돈으로 2년 만에 700억 원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건 일반인 정도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정이 다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빨리 내려가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그리고 자기 발로 검찰에 걸어 들어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일이 없어요. 더 안 바라니까 수사나 한번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발로 좀 걸어 나오시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님이 사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사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어제 제가 성주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내일 가는데. 골프장 내일 가십니까? 내일 갑니다. 예, 제가 골프장에 들어가서 어디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어디에 그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지를 어제 다 보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후보들이 사드 배치 입장을 밝히는데 자기들은 당이 3당이 확실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좀 밝혀주라. 심상정 대표가 가서 꼭 좀 해주라. 제가 그런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게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검증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에 논의나 동의 없이 배치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드 배치 지금 중단하고 박근혜 씨가 생략된 절차를 다시 거치자. 주권 국가로서 민주공화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 그 절차를 다시 거치자 이 얘기를 하는데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둥 한미동맹을 무슨 어렵게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목표와 사드 배치 예산과 일정과 이 모든 것을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청문회 출석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권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익을 따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왕에 한미 합의를 했으니까 존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또 반대한대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드라는 게 북한 미사일 방어용 무기로만 그 효용이 한정되면은 이재명 시장님이나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미일 군사정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D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 MD 체제로 가는 과정에 한 세트가 한일 정보 보호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동의하고 한일 정보 보호협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 사드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드 배치를 한미합의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또 실용외교 균형외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미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은 이미 미중 간의 균형외교는 애시당초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뿐만 아니라 이런 포괄적인 안보 역량 평가를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국익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헌법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균형 해결합시고 어느 날은 갑자기 중국의 막루에 올라갔다가 아무런 설득력 있는 절차나 국민적 동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배치해버리니까 중국에서도 저 사람이 저 대통령이 우리 편에 섰다가 지금 미국에 줄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균형 외교는 눈치 보기 외교가 아니죠. 줄서기 외교가 아닙니다. 양다리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외교 가지고는 이 엄중한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우리가 핵을 동결하고 끝내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핵을 동결하고 그리고 평화공존 체제를 만들려면 평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갖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평화 구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바로 이어서 또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의 첫 번째 실행이 바로 사드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중미 간 군사 충돌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중미 간에 어딘가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겠습니까? 바로 사드 배치 지역으로 날아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드가 바로 중국 내륙을 들여다보는 눈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게 아무 관계없이 아까 말씀대로 북핵 미사일을 막는 거라면
뭐 하려고 중국이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드가 최대 설치해봐야 48기인데 48발인데 이거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100% 다 맞췄다 그래봤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최하 600기에서 1100기입니다. 48대 오는 대로 다 맞춰도 49번째부터 막을 길이 없어요. 한반도의 안보는 무기체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평화를 정착시키면 안보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북한 두들겨 패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많이 죽이고 많이 부시고 이기려고 국방하고 안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과 안보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하고 국제관계 불안하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반도를 두고 싸우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안보를 위한 거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뻔한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 쉬운 길을 두고 돌아서 갑니까? 한반도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기념하고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를 손을 떼고 대화 단절하고 법률 어겨가면서 개성공단 폐쇄해버리고 일본하고 군사정보 주고받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사드 설치하고 주둔비 더 내라면 따블 부르면 그냥 따블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을 주변 강대국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강단과 용기와 철학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 들어간 길이면 되돌아 나와야죠. 어떻게 그 강길인데 기왕 온 길인데 그냥 쭉 갑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도 러시아와의 관계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휘둘려가지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한국의 안보는 망가지고 한국의 국익은 훼손되고 한국의 경제는 망가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합의라면 그게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하랩이라도 다 고쳐서 원상복구하고 사드 배치 철회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대통령 뽑지 말고 외교부 사무관 시켜 사인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라고 대통령 뽑는 거고 권력을 맡긴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강단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심상정 같은 분. 그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미안하신가 본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조금 이따 아니 우리가 원래 조금 이따 우리 정의당도 여기서 당 연설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편인데 그때 제가 연호 많이 받겠습니다. 저기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저는 여기서 또 계속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누님이죠? 네, 누님이고 그야말로 정의당이라고 하는 저는 거대 정당이라고 봐요. 지금 잠시 지지율 때문에 고생하지만 저는 정의당이 야당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얼굴 바꾼 바른당인지 바른무신당인지 착하게 살다 쓰고 다니는 당. 원래 바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른당 이런 거 안 씁니다. 우리 역사에 너무 나가시면 당내 경선에 지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부정의하게 집권했던 자 중에 하나가 전두환인데
이 정두환이 가장 많이 쓴 말이 정의예요. 정의 사회 구현. 그래서 정의란 말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염된 정의라는 단어, 공정하다는 공정이라는 단어, 이거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애국이라는 단어도 되찾아야 됩니다. 태극기의 가치도 되찾아야 합니다. 국가 안보의 가치도 그 단어의 뜻도 되찾아야 되고, 어버이도 되찾아야 되고, 엄마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다시 되찾아서 상식과 원칙이 관철되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불공정한 구조로 부당한 힘센 소수가 부당하게 이익받지 않는 나라,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평화롭고 통일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심상정.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대선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료한 이후부터 과연 어떤 정권 교체냐, 차기 리더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맞죠? 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말씀, 이제 박근혜 탄핵을 완성시키고 나서 대한민국,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차기 정권 교체 힘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속될까 안 될까, 뭐, 10,000원을 걸자, 이런 걸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기를 금융상품화 한 건데, 이게 바로 그 복잡한 금융상품의 기초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부호가 진짜 황당하다는 표정을 한참 짓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의 기본이 다 내기라는 건데, 그러면 도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궁금한 게요. 그 짓을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제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들었던 가장 명쾌한 설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어가 가지는 의문점이죠. 결국은 그 복잡한 짓이라는 게 도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짓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면 문제의 본질은요. 금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산업이에요. 근데 언제 고객들로부터 돈을 쉽게 뜯느냐?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뭘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호구일 때가 뜯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객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게 해놓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BWCB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모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모르시는 건 청취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청취자분들께서, 일반 시민들께서 일부러 모르도록 금융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보면 직원들이 진짜 친절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려요. 이번에 나온 상품이 이게 있는데요. 투자해보세요. 3개월 동안 뭐 베이스 상품이 이게 주가가 10%가 오르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까? 나한테 좋은 거겠지. 이러면서 그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신망 때문에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먼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는 돈놀이를 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해서 온 세계 민중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아무도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금융위기가 났다고 하는데 신용부도 스와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 돼지들은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은, 자본은 항상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요.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요.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는 전혀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벤처기업 안철수 연구소가 1995년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 연구소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요. 뭐 벌써 약간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본금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걸 실시해서 또 자본금을 늘려요. 그러다 안철수 연구소가 1999년 오늘 방송의 주제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드디어 발행을 합니다. 이 BW의 만기가 20년이고요. 이자는 연복리로 10.5%입니다. 그래서 액면가 25억 원짜리 BW가 단돈 3억 3,950만 원에 안철수의 손에 넘어갑니다. BW의 발행 조건은 BW의 신주 인수 권리에 대한 발행 조건은 주당 5만 원의 행사 가격에 25억 원어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안랩은 BW 발행 직후인 10월 27일에요. 무상증자로 기존의 총 주식수 13만 주를 38만 주로 2.92배 늘립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신주 행사 권리 가격도 5만 원에서 1만 7,100원으로 낮아지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숨좀 막혀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안랩은 2000년 2월 9일 액면 분할로 주식수를 다시 10배로 확대를 해서요. 행사 가격이 17,100원에서 10분의 1인 1,71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2000년 10월 13일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안랩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당 1,710원의 가격으로 25억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모두 146만 주입니다. 이래서 안랩에서 그의 지분이 39.7%에서 56%로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3분 동안 쭉 읽어드렸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진짜 역 같은 거죠. 쌍용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인문학 쪽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부러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고객이 모르면 모를수록 금융권은 돈벌이가 쉬워지는 겁니다. 서울 마포울 강용석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 컴퓨터들도 보면 차관님 말씀해 주시죠. 그 백신 프로그램으로 V3가 전부 깔려 있는데요. 네. 지식경제부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도 V3를 사용하겠죠? V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중기청장님 어떠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 특허청은 어떻습니까? 특허청은 아이로봇. 아이로봇을 사용하고 예. 있습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세계 1위는 시만텍이라는 회사의 노튼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2위는 메카피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 안철수 연구소의 V3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게 뭐 50위권의 구체적인 숫자기보다는 그 세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단지 이제 국산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공기업들이나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또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해줘가지고 순전히 애국심에 의존한 마케팅에 기반해서 이 회사가 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철수 연구소는 2002년부터 일본 진출하고 2003년에 중국 진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출의 내수 비중이 95%입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대체적인 뭐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장해온 회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철수 연구소의 국내 내수장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안철수 연구소의 최근 주가 흐름입니다. 여기 보면 (7월까지만) 하더라도 2만 원대를 쭉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5년 가까이 2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었는데 7월부터 시작해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까지 아침에 9만 5천 원대를 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지금 말인데 단 석 달 만에 5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의 흐름이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뭐 주식시장의 동향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기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여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이 안철수 연구소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정체 상태에 있고 해외 진출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주가가 특별히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5배씩 올라가지고 안철수
이런 형태의 주가 그래프를 보통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작전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건 대개의 경우에 작전주고요. 이걸 조금 더 아름답게 얘기하면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본시장법 예전 증권거래법 사건을 좀 해봤는데 이 작전주의 기본은 대주주와의 밀양 내지는 묵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안철수 연구소의 대주주는 누구냐? 안철수 연구소의 최대 주주는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14%. 그래서 안철수 본인과 자사주의 비중을 합치면 51%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모라고 하는 슈퍼개미가 9%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60%고 나머지 40%는 전부 소액주주들입니다. 기관이나 외인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질 만한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배가 상승을 했는데 과연 그 소액주주라고 돼 있는 40% 안에 안철수가 파킹해 놓은 주식이 없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는 2005년도에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2005년 3월에 그만둡니다. 대표이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주식을 다 주고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애초부터 뭔 말인지를 모르게 설계를 해놨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비슷한 시기에 이재용이 삼성 SDS에서 비슷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230억 원을 투자해서 그 230억 원을 3조 원으로 돌렸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재용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이재용이 나쁜 짓을 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재용이 이 나쁜 짓으로 날강도짓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자 벤처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재용 따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 이 BW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 속을 챙기니까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그 나쁜 짓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재벌들과 벤처인들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이재용을 따라해야 되겠구나 하고 대거 이재용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10분 활용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복합금융상품들이 어렵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걸 저자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청취자분들께서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요. 한번 안철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라는 곳은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곳에요. 혹은 벤처기업처럼 막 시작된 회사들은 은행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주들을 찾아가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아직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초창기 기업들, 벤처기업들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투자자님, 은행님, 제발 우리 회사에 돈 좀 빌려주세요. 투자만 해주세요. 제가 각종 혜택을 무더기로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덤을 얹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덤이 들어간 대출 상품이나 투자 상품이 BW니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하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덤을 붙이느냐. 자, 투자자님, 우리 회사에 돈을 1억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도 당연히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만 드린다고 하면 안 당기시죠, 솔직히. 우리가 작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돈만 1억 원 빌려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릴게요.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서를 한 장 써줘요. 제가 투자자님께 증서 한 장 써드릴 테니까 이 증서를 들고 있으시다가요. 당연히 매년 이자는 꼬박꼬박 10%씩 받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편하실 때 우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야, 니네 회사 주식 괜찮은 것 같다? 니네 회사 주식 3,000원에 한 100만 주 내놔 라고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회사 주식 100만 주를 새로 찍어서 3,000원이라는 헐값에 내드릴게요 라고 덤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W라는 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빌려준 쪽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요. 아무 때나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서 그 회사한테 주식을 무더기로 싼 값에 살 수 있는 매우 매우 대단한 혜택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BW의 본질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럴 때 주식을 헐값에 넘겨준다는 손해를 감수하고까지 지금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덤으로 끼워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안철수 연구소가 그럴 이유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가 그러면 과연 안철수의 안철수 연구소가 BW를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안철수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주식을 대거 인수할 수 있는 혜택을 입었을 때 과연 안철수 연구소가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 짓을 했냐는 거죠. 아닙니다. 당시 인터뷰를 봐도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BW를 발행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2001년 7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직원들에게 다 무상으로 주식을 주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때 직원들에게 이제 같이 키워온 회사니까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엄명을 내렸죠. 절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건 우리끼리의 문제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오해도 살 수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2주 정도가 지나니까 그 1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발견된 그 언론사 2군데서 이제 취재를 하러 오셨는데요. 제가 너무 그 취재 당하기가 싫어서 그 당시에 이제 회사가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미음자형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뺑뺑 돌면서 이제 저기 도망치고 다른 언론사 기자분 둘은 또 뺑뺑 돌면서 저를 쫓아오고 그랬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반대로 오실 생각은 못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면 되는데. 업무 분담이 잘 안 돼서.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얼굴이 안 나온다는 조건만으로 이제 목소리만 나오게 하겠다고 해서 찍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 손만 찍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손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만 이제 9시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제 목소리하고. 무상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직원들에게? 저 혼자서 그런 조그만 성공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무수한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사표 내니까 울죠. 무상으로 주셨. 네. 분들이 2005년도에 안철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자기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나눠주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주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2000년 10월 13일에 당시 직원들 125명에게 평균 650주씩 총 8만 주를 나눠줬습니다. 이 8만 주도 주식으로 준 게 아니라 전환 사채로 준 건데요. 이 주식 수는 당시 발행 주식 총수 560만 주쯤 되는데 총수의 1.5%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벤처기업 사장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직원들한테 1.5% 나눠주고는 125명 주식들한테 1.5% 나눠주고 저렇게 생색내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게 그렇게 무릎팍도사 나와서 이렇게까지 생색낼 일입니까? 또 저도 이번에 이걸 확인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안철수 씨가 2005년 3월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배당금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매년 11억에서 14억씩 받아갑니다.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이 7년 동안 104억입니다. 한 달에 1억씩 따박, 세금 제하더라도요,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나온 거죠.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안철수 씨는 안철수 연구소에 상근하지 않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고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서울대 교수를 하느라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서 배당금으로만 한 달에 1억씩 따박따박 챙깁니다. 이런 불로소득이 이게 과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할 만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청춘 콘서트라는 곳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2005년 8월에 안철수 연구소의 주식을 무상 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수를 280만 주에서 380만 주로 늘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말에 이 주식 중에 10만 주를 장내에서 팔아서 약 20억 원을 챙깁니다. 강희석이요. 예, 이제 막 다 끝났습니다. 이때는 안철수 씨가 온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20억 챙겨가지고 미국에서 집 산 거 아닌지 전 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철수 교수를 우리 상임위에 참고인을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질의하시니까 답변하시는 우리 차관이나 청장님도 좀 어려우시고 이렇게 되는데, 강용석 의원, 우리 안철수,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질문은 이 한미 FTA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대기업과 그 국가기관, 공기업들의 그 애국심에 의존해가지고 내수 시장에서는 95%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수출 비율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연관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지금 상임위는 뭐 제가 아까 좀 서면 제출을 요구하긴 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이유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안철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안철수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안철수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얼마였냐? 꼴랑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999년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코스닥에 모셔가려고 막 줄을 섰었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없었던 회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안철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한테 3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가 넘는 이자를 안철수한테 주죠. 거기에다가 덤을 뭘 얹었느냐,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무려 146만 1988주,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엄청난 주식을 꼴랑 주당 1710원에 넘겨준다는 덤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안철수한테요. 당연히 안철수는 이 엄청난 주식을 1710원이라는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또를 맞느냐, 146만 주를 1710원에 샀는데 한 주당요. 2년 뒤에 안철수 연구소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얼마에 상장을 하냐면 46,000원에 상장을 해요. 1710원짜리가 2년 만에 46,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만에 700억 원을 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체가 부여한 엄청난 덤의 혜택 700억 원을 안철수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에게 그때 BW로 700억을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건 조금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불법도 아니었다면요. 이 말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언급드렸듯이 제가 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안 갖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그냥 자본가의 범주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할 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묻혀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발에 치이는 그냥 비도덕적인 언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BW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는 뭐 별로 존경할 구석이 없긴 하지만 경영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BW를 사용해서 다 자기 돈을 챙길 때 대통령이 될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요. 그 볼링 포 콜럼바인, 뭐 시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아주 진보적인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9년에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제도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어가 월가에 가요. 그리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똑똑한 월가 양반들. 우리가 지금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망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뭔데 도대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도 사람들이 마이클 무어를 피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무어에게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현자가 나서요.
그래서 이제 무허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듣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신용부도 수사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무허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기초부터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내기를 종종 한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배팅을 한다, 도박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김용민 PD님께서 자주 하시는 출연자분들에게 우병우는